네,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친모의 학대로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키운 친부와 친모 둘 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워치에서는 관련 내용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말 참담한 사건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아동학대 소식이 전해져서 전해드리는 저희도 마음이 참 좋지가 않은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언제나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참담한 뉴스를 정말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사실 그 4살 정도의 아이가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지금같이 그렇죠. 그런 이유로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 화장실에 아이를 세워뒀다는 게 사실 쉽사리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자다가 소변을 보면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잘 때까지 토닥거려서 잘 재우는 게 일반적인 부모지, 그 어린아이를 이 추운데 화장실에 세워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예. 국과수가 부검을 해보니까요. 아이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이 됐고 이게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1차 소견인데 아이 엄마는 지금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뭐 본인은 훈육이었다, 뭐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난 상처일 것이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예. 근데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훈육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는가를 봤을 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이번에 사망한 아이를 비롯해서 3남매가 방치가 됐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렀던 적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격리 조치가 됐었다면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이 아동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을 좀 제한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격리 조치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 친권의 문제죠. 친권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어떤 기관도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친권을 좀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이 아동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좀 했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무리 그 부모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함이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땐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이르렀을까,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숨지기 바로 전날에 아동보호기관이 가정 방문을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친모가 방문을 거부를 해서 가정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관계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대 아동의 관리가 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권의 문제가 더 크고요. 이 친권이 내세우면은 관계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계기관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친권이 워낙에 강력해서 아이를 친권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권이라는 게 아이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때로는 이런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막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사회적인 도움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한 것이죠. 예,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아동학대 사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이제 행위자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아주 중상해가 아니라면은 보호 관찰, 지속 관찰 처분을 받거든요. 근데 이 지속 관찰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 지속적으로 관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소 고발되는 처리는 아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각한 중상해에 해당하지만 방임이라든지 정서학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남들이 보기에 가벼운 정도의 신체학대 같은 경우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의 뭐 정서학대나 방임이라든 거는 처벌이 가능한데 예.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임, 정서학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왜 차 안에 아동을 방치만 해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뭐 없고요. 예. 예, 이렇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벌이 너무 미약한데 이 학대라는 거는 아동이 전 생애에 걸쳐서 아주 부정적인 일을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이번 사건 역시 그렇지만 아동학대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정황을 사실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동들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방임의 증거고요. 예. 그리고 자주 다치고 멍이 들거나 또는 부모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등의 징후는 있는데 보통 요새는 영유아 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아동 학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초등학교 이상의 이제 아동들은 요새 학교마다 있는 상담실을 통해서 자신의 학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죠. 그리고 우리- 적극적인 신고가 예.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